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 거래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자서명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또 추후에 9번 금액 병합과 분할 같은 곳에서 또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 영상에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길어져서 그냥 별도의 영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할 거래 트랜잭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해당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거래 트랜잭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전자화폐, 여기서 보면 일렉트로닉 코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번역을 전자화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자화폐를 전자서명의 체인으로 정의한다. 이게 앞서 말했던 그 전자서명입니다. 여기 이제 이 글로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 이제 백서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여기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말한 이제 전자서명의 체인이라는 게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참 지금 영문 그림이고 이제 한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체인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체인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어떤 비트코인 주소에 얼마가 있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거래고 그 거래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해당 주소에 밸런스가 얼마다,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거래들이 이렇게 이제 체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체인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코인을 전달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이제 각 소유자는 이전 거래와 다음 소유자의 공개키에 대한 해시에 전자서명,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니처, 우리가 아까 공개키 시스템에서 배운 그 전자서명을 한 것을 추가하여 코인을 전달한다고 했죠.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해시 여기서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전 거래와 다음 소유자의 공개키에 전자서명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해시라는 거는 제가 여기 이제 해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거는 2가 3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이건 1이 2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2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면은 소유자 2의, 그러니까 다음 소유자의 공개키가 여기 지금 들어가죠, 해시에. 그리고 또 이제 이전 거래가 또 해시에 들어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시에 전자서명을 해서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코인을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넘겨주면 이게 거래가 된 거고 코인이 전달이 이제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해시는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냥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의 길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했으니까 그게 암호처럼 보이겠죠. 이제 실제 그걸 이제 크립토그래픽 해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그 이유는 크립토그래픽 해시가 가져야 되는 어떤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 가져야지 좋을 성질.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하는 걸 크립토그래픽 해시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SHA-256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채굴이나 해시 그런 거 설명을 다시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쉽게 생각해서 이건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해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또 기술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아까 그 타원곡선 알고리즘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풋의 제한이 있어요. 길이의 제한이. 그래서 이 해시를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런 기술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들어가는 거 두 개가 이제 다음 소유자의 공개키. 아까 공개키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주소라 그랬죠. 그냥 주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이 지금 2에게 보내주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받을 사람이 주소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전 거래라는 게 뭐냐? 이 이전 거래가 여기에 지금 이제 해시에 또 들어가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참고로 제 그 울룩블룩 블록체인 창세기 편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제네시스 블록을 보러 그 블록체인.info라는 데를 통해서 실제 블록도 살펴보고 트랜잭션이 어떤 거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트랜잭션이 이렇게 화살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인풋, 아웃풋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제 신규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거래 하나고, 그 거래는 신규로 비트코인을 생성하기 때문에 인풋이 비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비어있는 대신에 여기를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부르고, 여기다 이제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숨겨져 있다고 했죠. 그런 건데, 이제 일반적인 트랜잭션에는 여기 이제 인풋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값이라는 게 뭐냐? A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겠죠. 어디선가 이 A도 받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A라고 이제 하는 건 이게 주소, 그러니까 A라는 주소, 얘도 어디선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C가 A에게 전달했다든지,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이 신규로 생성이 됐어. 그래서 신규로 받은 코인이라든지. 그래서 이전에 이걸 받았겠죠. 그래서 A가 B에게 코인을 전달한다는 거는 이 코인이 이전 거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인풋이고 아웃풋인데, 이 인풋은 결국 이전 거래의 아웃풋인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 뚝 떨어지는 거는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든지 블록을 마이닝해서 신규 코인을 받을 때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인풋이 비어있는 경우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어디선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도 만약에 이제 쓴다고 가정하면, 이 코인을 A가 지금 B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아웃풋은 존재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전 거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이 2에게 코인을 전달하고 싶다면은 전자서명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 이 받는 사람의 주소와, 그리고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전 거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코인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런 설명이 없으면 이 이전 거래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뒤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텐데, 인풋이라는 거는 결국 일반적인 거래에서 인풋이라는 거는 이전 거래의 아웃풋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서명을 한 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개키 시스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명은 본인의 개인키로 하는 거예요. 지금 1이 2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1이 2한테 전달을 할 때 이제 이거를 1이 개인키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는 받았죠. 2가 받았는데 검증을 해보고 싶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려면은 이제 1의 공개키를 가지고 이걸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없이 만약에, 그리고 또 공개키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이거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워낙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1이 2한테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이 주소, 그리고 내가 이 코인을 이전에 누구한테 받았다. 여기 지금 뭐 0번이라는 애로부터 받았다.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받았다. 그거를 내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 2가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못 믿겠어. 검증을 해봐야겠어. 그러면은 공개 키라는 건 다 공개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서명을 1의 공개 키를 가지고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검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서명을 검증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메시지와,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해시였잖아요. 해시에 대해서 서명을 했잖아요. 해시와 서명과 공개키,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까지가 핵심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글은 좀 길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좀 길게 넣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검증도 할 수 있고 매우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실제 이게 1이 2한테 보낸 건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수취인 이제 페이이죠. 뭐 2가 쓰이면은 보통 받는 사람이에요. 관련된 표현으로 뭐 그런 거 있죠. 뭐 employee.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직원들이고, 이제 ER이 들어가면 employer가 되면은 이제 고용주죠.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인터뷰어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 뭐 기자 같은 사람이지만, 인터뷰이는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죠. 예, 인터뷰를 받는 사람, 인터뷰 대상자. 그리고 또 튜티.
예, 튜티라는 표현도 있어요. 튜터 같은 경우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고, 튜티는 이제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보통 이제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보내는 사람 이제 페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보내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전 소유자들이 이중 지불을 했는지, 이 더블 스펜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2다. 그럼 이제 1의 공개키를 가지고 이 거래 내역의 전자서명을 검증을 해보면은 1이 나한테 보냈다는 거를 검증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이 그 코인을 어디다 또 딴 데다 썼는지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나 이제 조폐국, 이 민트를 조폐국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른 좋은 단어가 이제 떠오르지 않아서 실제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곳을 민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민트를 도입하여 그들이 모든 거래에 대해 이중지불을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기관이 있으면은 이 더블 스펜딩 문제를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냥 중앙에서 기록을 남기면 되잖아요. 쭉 일렬로 남기면은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면은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래가 끝난 코인은 새 코인의 발행을 위해 조폐국으로 그 민트로 회수되어야 하며 여기서 직접 발행한 코인들만이 이중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민트를 쓴 이유도 그냥 한 번 쓰면 끝이고 다시 새 코인 만들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매번 새로 발행하니까 이런 민트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해결책의 문제점은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통화 시스템이 이 조폐국을 운영하는 기관에 이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냥 은행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뭐 중앙 집중적인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이 비트코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는 이전 소유자들이 그 어떤 앞선 거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취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더블 스펜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목적에는 최초의 거래만이 중요하기에 이 뭐 최초의 거래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별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더블 스펜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더블 스펜딩 시도를 몇 번 했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블 스펜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려면은 해당 코인에 대한 최초의 거래만 알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실상 다 뒤져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거래를 다 확인하는 방법뿐이다. 그 다음 이제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제 조폐국 기반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민트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그 민트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거래를 쭉 보관해서 체크를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어떤 게 먼저 거래인지 두 번 쓰여졌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3자 없이 하려는 거니까 제3자 없이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바로 이제 P2P 네트워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를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하나는 그걸 중앙에 잘 보관을 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액세스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정반대로 이걸 아예 쫙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기록을 확인하기도 좋고 조작을 하기도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했을 때, P2P 시스템을 공개했을 때가 문제가 뭐냐?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P2P 시스템에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고 거래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거래를 그 노드들에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알리는 거거든요. 도달할 때까지 시간도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떤 거래가 먼저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초록과 서론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중지불 외 뭐 아마존 상품권, 문화 상품권 설명드리면서 더블 스펜딩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산 시스템에서, 디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에서 처리한다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화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인지 합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바로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가자들이 거래의 순서에 대한, 그러니까 즉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먼저 쓰여졌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첫 번째 거는 정상적인 거래고 두 번째 건 더블 스펜딩 시도라고 이제 할 거잖아요. 그 순서에 대한 단일 기록에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취인은 매 거래마다 과반수의 노드들이 그것이 첫 사용이라고 동의해주는 증명을 필요로 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의 그 작업 증명을 통한 컨센서스 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초록과 서론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게 거래들을 포함한 블록을 이제 생성해 나가는 건데, 단일 기록, 즉 올바른 기록이라는 거는 가장 긴 체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과반수의 컴퓨팅 파워를 가진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은 이제 롱기스트 체인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작업 증명 부분은 해당 섹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 스탬프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울룩블룩 블록체인 시리즈 영상을 새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숨겨져 있는 비밀 메시지도 볼 수 있고 다른 흥미로운 내용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